21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실시되는데요. 선거일까지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돼 여론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주 민심콕에서는 대선의 마지막 민심 숫자로 풀어보겠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장슬기 MBC 데이터 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과 기자님 잠깐만 기다리시고 사전투표소 분위기가 어떤지 잠깐 둘러보고 오겠습니다. 오후 2시 기준으로 사전투표율 12%를 넘어섰는데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투표 열기가 뜨겁다고 합니다. 사전투표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도윤성 기자,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오늘 오전 6시부터 이곳을 포함한 전국 3,500여 곳의 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점심시간 이곳 투표소에는 투표를 하는 유권자들 줄이 길게 늘어서기도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투표장을 많이 찾으면서 투표율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오후 2시를 기준으로 전국에서 547만 6천여 명이 투표에 참여하면서 평균 투표율은 12.34%로 집계돼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지난 대선의 같은 시간대보다 투표율이 1.86%포인트 높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23.48%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 대구가 8.36%로 사전투표율이 제일 낮습니다. 서울 투표율은 11.83%입니다. 사전투표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행되는데요. 만 18세 이상 유권자라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있는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엔 화면 캡처 같은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안 되고 원본으로 신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주소지에서 투표한다면 기표한 뒤 바로 투표함에 넣으면 되는데요. 집 근처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투표한다면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담아 밀봉한 뒤 투표함에 넣어야 합니다. 사전투표함은 선거일까지 CCTV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되고요. 보관 상황은 시도 선관위 청사에 있는 대형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대선부터는 각 투표소별로 관내 투표자 수가 몇 명인지 1시간 단위로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가까운 사전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전투표에 참여하셔서 소중한 권리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구로 5동 사전투표소에서 MBC 뉴스 도윤선입니다. 네, 오늘 대선 후보들도 모두 사전투표에 참여를 했던데요. 그 현장 분위기가 뜨거운 것 같습니다. 장 기자, 지금 2시 기준으로 보니까 사전투표율 12.3% 이렇게 나오네요. 네네. 지난 대선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지난 대선에 비하면 1.86%포인트 정도 높은 수치인데요. 지난 대선에서 36.93%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전체 투표율의 절반 가까이가 사전투표에서 이뤄졌거든요. 근데 내일까지 지켜보기는 해야겠습니다만 당초 주말을 끼지 않아서 사전투표율이 조금 낮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오히려 빠르게 선택을 마치신 분들이 지금 많은 것으로 보인 상황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각 후보자들도 오늘 사전투표 완료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청년과 미래를 강조하면서 서울 신촌에서 청년들과 함께 사전투표를 했고 처음에는 사전투표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을 표했던 김문수 후보도 반 이재명을 외치면서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에 가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또 이준석 후보는 본인 지역구인 화성 동탄에서 한 표를 행사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사전투표율 지역별로 편차가 좀 큽니다. 자, 보시면 호남 지역에서 가장 높고 대구 경북이 지금 가장 낮은 상황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건 좀 특이한 상황은 아니긴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격차가 거의 3배 가까이 나고 있습니다. 대표님 어떻습니까? 지금 보니까 지역별로 사전투표율 차이가 좀 있잖아요. 네. 어떻게 좀 해석하세요? 지난 20대 대선, 그러니까 3년 전이죠. 네. 그때 2시 기준에서 보면 광주, 전남, 전북은 한 6%포인트가량 증가를 한 수치고요. 그다음에 대구, 경북, 부산 이 지역은 소폭이지만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혹은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강세인 지역에서 사전투표율이 조금 더 증가한 셈인데요. 물론 이제 내일도 있고 또 본투표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과거의 대선을 돌이켜보면은 민주당이 조금 반색할 만한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다만 토요일 날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사전 투표하는 것 자체가 지지층에서는
하나의 메시지처럼 보이거든요. 선거 캠페인을 스스로 한번 보여주는. 그래서 아직 표심을 결정하지 못한 분들한테 내 표심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내가 1번을 찍었는지 2번을 찍었는지는 표시하지 못하지만 사전투표 자체가 좀 민주당 지지층이 많기 때문에 뭐 그런 의미에서 조금 빨리 투표한 분들이 특히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또 이제 본투표율이 네. 김문수 후보 혹은 뭐 이준석 후보 지지율이 높은 지역에서 높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내일 투표 그리고 본투표를 지켜봐야 될 텐데 일단 선관위에서 갤럽을 통해서 매번 선거 때마다 조사하는 걸 보면 적극 투표층이나 아니면 소극적 투표층 다 합해서 86.8%가 투표하겠다고 응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3년 전보다는 0.8%포인트 증가한 수준이기 때문에 지난 전체 투표율 77.1% 혹은 2% 그렇게 나타났었는데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사전 투표를 통해서 본인의 의지를 좀 보여주는 그런 네.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네.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장 기자 지금은 여론조사 공표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 전까지 27일까지 조사한 것만 우리가 발표를 할 수가 있는데 종합을 다 해본 거죠. 맞습니다. 네. 오늘 아침까지도 여론조사가 발표가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요거 지난해 10월부터 378개의 조사 대선 관련한 조사가 나왔는데 이거를 다 조사 회사별 차이와 흐름을 고려해서 종합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재명 후보가 46.8%, 김문수 후보 37.6%, 이준석 후보 9.5%로 종합이 됐는데요.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자 차이 9.2%포인트로 그러니까 10%포인트가 살짝 안 되는 차이입니다.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뭐 큰 차이 있겠어라고 하시겠지만 이걸 조사 방법별로 좀 뜯어보면 차이가 나는데요. 전화 면접만 살펴보면 46.5 대 34.9로 그러니까 여전히 두 자릿수 11.6%포인트 차이입니다. 반면에 이제 기계가 물어보는 ARS 같은 경우는 47.4 대 39.6으로 7.8%포인트까지 격차 줄어들거든요. 비밀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비밀은 김문수 후보 지지율에 있습니다. 이재명, 이준석 두 후보자의 지지율은 전화 면접이든 ARS든 비슷한데 김문수 후보만 34, 39 이렇게 5%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나는 현상이 선거 초반부터 꾸준히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향이 원래는 이제 선거가 가까워지면 전화 면접에 응답하시는 분들도 정치에 관심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차이가 조금 줄어드는데 이번에는 좀 이런 차이가 끝까지 유지되는 좀 특이한 상황이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어떻습니까? 이 조사 방법에 따라서 결과가 차이가 있다. 어떤 이유라고 봐야 됩니까? 방금 장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비슷한데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자동응답 방식하고 전화 면접이 좀 다르거든요. 그렇죠. 자동응답 방식은 비밀 투표 방식이기 때문에 보다 이제 샤이한 열세 후보 표심이 잘 잡히거든요. 그래서 지난 총선이나 지난 대선 때도 전화 면접 조사에서 열세 후보 표심을 밝히기 좀 어려운 분들이 자동응답 방식, 비밀 투표 방식으로 누르는 방식에서는 조금 더 솔직한 응답을 나타냈는데 실제 이 샤이 표심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여전히 국민의힘 지지층은 부정선거에 대한 믿음. 그래서 부정선거를 믿는 분들이 한 절반 가까이 한 40%대까지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도 있었고요. 또 부정선거뿐만 아니라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도 있기 때문에 여론 조작 이런 그 믿음 때문인지 여론조사에도 응답을 안 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론조사에 안 잡히는 또 보수 표심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대체로 한 5%포인트가량은 낮은데 네. 지난 대선 총선을 보면은 자동응답 방식하고 전화 면접 방식이 점차 수렴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약간 좀 격차가 있긴 한데 본투표 전까지 한 하루 이틀 전에 보면은 제 경험상으로는 어느 정도 값이 비슷해지는데 이건 밝힐 수가 없으니까 블랙아웃 기간 동안에는 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차이가 있는 이유가 보수 과표집 아니냐 이렇게 네.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과표집이라는 거는 어떤 기준이 있는 것에서 더 표집이 되는 걸 과표집이라고 네. 하는 건데요. 보통은 이제 선거 여론조사 기준이 공직선거법상 성, 연령, 지역에 의해서만 과표집 기준이 마련이 돼 있고 너무 표집이 안 된 경우에는 더 표집하도록 선관위에서 이제 기준을 마련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도 예를 들면은 20대 남성이 너무 적게 잡히면 가중치를 부여하는데 그게 1.5배 이상은 또 부여하지 못하도록 이런 기준이 있고요. 근데 이념 성향에 대한 기준은 사실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이념이라는 게
사람 유권자들마다 그때그때 좀 바뀌는 부분도 있고요. 뭐 미국으로 치면은 뭐 동성애 문제라든지 뭐 인종 문제, 우리나라로 치면 남북 관계에 대한 문제, 뭐 아니면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분배냐 성장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따로 조사를 한 다음에 지형을 그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여론조사할 때 선생님께서는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근데 대체로 보수는 국민의힘 쪽이 많고 네. 또 진보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많기 때문에 보수가 앞에지만 사실 국민의힘이 조금 더 많이 나온 것처럼 보이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재명 후보가 중도 보수 확장 노선을 택했고 그다음에 뭐 상임선대위원장도 윤여준 전 장관이 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면서도 보수인 분들이 많이 잡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좀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응답자가 대답한 것만으로 보수냐 진보냐 이게 과표집됐다 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주관적인 있다. 어떤 네, 판단이기 이렇게 보시는 때문에. 거네요. 네. 지금 이제 뭐 선거 끝까지 가봐야 되긴 합니다만 대표님 보시기에 지금 막판 변수로 꼽을 수 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오늘 뭐 사전 투표 시작됐지만 투표율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네. 사전 투표율이 지난번에 30%대 중반이었는데 후반까지 올라가고 혹은 40%까지 가게 된다면 그건 민주당 확실히 유리한 국면이 될 거고요. 사전 투표가 높은 상황에서 또 본 투표율이 높아져서 예를 들어서 77%가 아니라 뭐 78, 9%, 80%까지 가게 되면 양측이 다 결집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또 국민의힘 혹은 김문수 후보 지지층은 또 기대할 만한 것이고 그다음에 사표 방지 심리에 따른 이준석 후보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 그냥 이준석 후보의 표심이 더 확대될 것이냐 아니면 이준석 후보 표심이 좀 줄어들고 김문수 후보 지지층으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이 남아 있는데요. 사실 블랙아웃 기간 전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하고 실제 선거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고 지금까지 당선자가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도에서는 당선 가능성 면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여전히 좀 높긴 한데 이준석 후보의 이제 3차 TV 토론에서의 이른바 설화. 물론 이제 이준석 후보는 설화라고 이제 얘기하지 않겠죠. 강공 모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이준석 후보 지지층의 결집력이 더 확대될 것인지 아니면 그게 좀 줄어들고 김문수 후보 쪽으로 전략적인 단일화가 이루어질 것인지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좀 차이가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장 기자 어떻습니까?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있잖아요. TV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가 했던 발언. 네네. 지금 뭐 여론조사에 반영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반영이 되었지 않죠. 왜냐하면 여론조사 공표 금지 27일 당일날 밤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여론조사 상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봐야 합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이게 어디로 표가 움직일 것이냐, 뭐 얼마나 움직일 것이냐 이런 걸로 얘기가 많은데 일부에서는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다가 이준석 후보로 넘어갔던 그 표심이 다시 돌아오거나 투표를 포기하지 않을까 이런 분석들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선거 막바지에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안에 그러니까 좀 큰일이 터지는 게 한두 번은 아닙니다. 사실 지난 대선으로만 거슬러 올라가도 바로 그 다음 날 안철수 그리고 윤석열 당시 후보가 단일화를 하면서 어떻게 안철수 후보가 움직였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선거를 치렀거든요. 좀 답답한 상황이긴 했습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대표님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장 기자가 얘기를 한 것처럼 투표일 일주일 전부터는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돼 있잖아요.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인데 좀 비합리적인 거 아닌가? 폐지하면 어떤가?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상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을 못 드리니까. 조사는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지표에 조금 변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요. 실제 주요 선진국들은 공표 보도 금지 기간이 없고 있는 나라도 뭐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뭐 하루 이틀 정도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6일이나 되기 때문에 사전 투표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하루 전날, 이틀 전날 여론조사 동향을 보고 투표를 한 건데 본 투표에 임하는 분들 한 절반가량은 여론이 지금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SNS는 뭐 다양한 또 가짜 뉴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측성 보고 보도가 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혼선을 주는 이런 제도는 좀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선관위에서도 제도 개선에 대한 가이드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뭐 정개특위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논의를 하는데 실제 이 제도는 앞서가는 후보한테는 사실 유리한 제도예요. 쫓아가는 후보는 쫓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암전이 되기 때문에 블랙아웃 되기 때문에 자기가 역전했어도 역전했다는 보도가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다음 총선 치를 때
대체로 인지도가 높고 출발선이 앞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랙아웃 들어가기 전에 대체로 국회의원, 현역 의원들은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제도를 바꿀 마음이 좀 덜하겠죠. 그래서 선관위나 아니면 업계에서 계속 이제 요청을 드리는데 이게 쉽게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처음에 왜 이렇게 한 거예요? 원래는 사실 예. 더 길었습니다. 뭐 예. 21일인가 그렇게 된 적도 있었고요. 또 MBC도 출구 조사하지만 출구 조사하는 그 거리 제한이 지금은 한 몇십 메타인데 예전에는 500m인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론 조사를 통해서 혹시 왜곡된 민심이 예, 투표하지 않은 분들한테 전달될까봐 좀 우려스러운. 근데 너무 사실 그 우려가 과한 거죠. 그리고 정보의 소비량이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사전 투표도 생기고 사전 투표율도 높아진 데다가 사전 투표 하고 본투표 사이에 엄청난 정보 소비량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도는 빨리 좀 고쳐져야 되는데 쉽게 고쳐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뭐 플랫폼이라든지 뭐 네. 너무나 다양하잖아요. 그런 네. 상황에서 여론조사만 공표를 안 한다. 좀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네, 그래서 보시는 해외 거네요. 언론에서는 예. 그 제가 프랑스로 알고 있는데요. 같은 이런 규제가 있었는데 일부 언론사에서 그냥 뭐 과태료를 맞더라도 발표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이제 제도가 완화가 됐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용기 있는 그런 언론사나 용기 내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과태료가 또 있고 네. 경고를 맞을 경우에 네. 불이익이 상당하기 때문에 쉽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용기 있는 행동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있는 자료를 가지고 추측을 잘 네,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대선에 보니까 30대가 가장 박빙이었습니까? 맞습니다. 네. 출구 조사를 보면 30대에서 1%포인트 안팎 차이로 윤석열, 이재명 후보 갈렸는데 표심이 갈렸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30대가 표심이 차이가 적기는 합니다. 그런데 가장 박빙인 세대는 사실 60대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60대라고 하면 상당히 보수세가 강한 고연령층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인데 이제는 586 세대 절반,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던, 민주화 운동을 경험했던 이제 60년대생들이 60대로 절반 이상이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0대에서 조금 덜 보수적인 표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여론조사를 보시면 60대에서 43대 48 정도로 이렇게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번에 60대가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표시 차이 얼마나 더 날지가 조금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장 기자가 지난 대선에서 30대가 제일 박빙이라 그래서 저는 조금 놀라기는 했습니다. 30대 하면 2030. 네. 이준석 후보 지지층이 좀 많은 연령대잖아요. 이준석 후보는 이들을 결집을 해서 네. 두 자릿수 득표율을 얻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대표님 보시기에 이런 추세가 쭉 이어질 거다, 실제로 갈 네. 거다. 어떻게 좀 분석을 하십니까? 사실 부동층이 이제 얼마 규모가 안 남았기 때문에 과거 대선을 보면은 부동층이 뭐 한 5 내지 10% 남았을 때 실제 그게 1, 2, 3위의 득표율대로 그대로 분배가 되는 그래서 사실 점유율로 따져서 그냥 계산해서 발표하면 거의 득표율과 비슷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30대 같은 경우는 지난 3년 전 저희 리얼미터 데이터도 보니까 정말 박빙이었더라고요. 마지막 저희가 발표한 게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 0.2%포인트 밖에 차이가 안 났었는데 이제 이번 선거는 조금 차이가 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60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50대 후반인데 저희 형님이 이제 60대 초반으로 들어섰거든요. 근데 386 세대에 저희 한 3 내지 5년 선배들은 예전에 그래도 진보 성향을 갖고 있던 분들이기 때문에 지난 3년 전에는 60대가 그래도 한 20%포인트 윤석열 후보가 높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까 그래프 보셨지만 네.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60대가 진보 성향을 갖고 있던 분들이 이제 노령화되면서 60대로 많이 편입이 되면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70대 이상에서만 좀 격차가 있고요. 60대도 굉장히 스윙 보터의 세대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질문해 주셨던 남은 기간에 어떻게 될 것이냐. 네. 크게 변동이 있을 만한 그런 부동층의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누가 후보가 사퇴를 하거나 단일화하거나 그러지 않고는 지지율의 변화는 크게 기대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전례에 따른 어떤 네. 예견 그렇게 해봅니다. 그러니까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는 이 추세가 그대로 유지가 될 네. 가능성이 높다. 아주 큰 뭐 변수가 그렇죠. 있지 않으면 네, 그렇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보신다. 연령별 그래프 보니까요, 장 기자.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40대, 50대한테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고 네. 아무래도 김문수 후보는 말씀하신 대로 뭐 60대가 뭐 진보가 많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연령이 좀 높아질수록 지지를 많이 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입니다.
그럼 결국 누가 투표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득표율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연령층마다 투표율이 조금씩 다른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고연령층 같은 경우는 어떤 선거에서도 조금 투표율이 높았던 기록이 있거든요. 근데 2007년 선거 기억해 보시면 이명박, 정동영 두 후보자 차이가 워낙 컸기 때문에 투표율 자체가 60%대로 대선에서는 굉장히 낮은 투표율 기록했었는데 그때 20대 이하와 60대 이상 투표율 비교해 보면 30%포인트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20대 이하가 투표를 많이 안 했던 거죠. 자,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고연령층 투표율은 항상 높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연령층 투표율이 높냐 낮냐에 따라서 투표율이 왔다 갔다 했던 겁니다. 저연령층이 투표를 덜 하면 투표율이 낮아지고 더 하면 높아지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 선관위에서 지난 24일에서 25일 투표하실 거냐, 뭐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실 거냐 물어봤던 게 있는데 20대와 30대 같은 경우는 77%, 81.5%로 상대적으로 낮고 이제 40대부터는 90%대로 훌쩍 뛰는 그런 모습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사실 40대, 50대 그리고 60대, 70대를 주요 지지층으로 하는 김문수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손해 보는 것도 없고 득볼 것도 없는 상황이겠지만 이준석 후보는 아까 보셨다시피 20, 30대가 주요 지지층이다 보니까 여기서 투표를 덜 하게 되면 확실히 조금 지지율이 여론조사보다는 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투표율에 따라서 좀 희비가 엇갈릴 수 있는 있다. 부분은 네.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연령은 그렇게 보고 지역으로 봤을 때 우리가 충청을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충청이 캐스팅 보트다. 그래서 관심 있게 많이 보는데 이번엔 어딜 봐야 됩니까? 이번에도 역시 충청 그리고 서울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인데요. 사실 부산이나 그러니까 충청이나 서울 같은 경우는 매 선거마다 그렇게 캐스팅 매번 보트로 많이 봅니까? 매번 네. 많이 보는 곳인데 네, 이번에는 네. 이제 부산, 울산, 경남을 조금 주목해야 합니다. 현재 보시면 40대 43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부산, 울산, 경남 같은 경우는 2017년을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더 많이 준 적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 탄핵 선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이번에 민주당 쪽으로 표를 표심을 많이 움직인다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날 수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탄핵으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보통 이제 충청, 뭐 서울 이쪽을 중심으로 이제 중원을 중심으로 우리가 전선을 긋는다고 하는데 이것보다는 조금 더 전선이 동쪽으로 물러났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 같은 경우도 조금 자세히 봐야 하는데 보통은 두 후보자 차이가 60%포인트 이상 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문수 후보가 절반을 좀 겨우 넘는 수치를 지금 지지율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한 곳에 그러니까 민주당세 혹은 뭐 국민의힘세가 강한 곳들은 결국 투표가 가까워지면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관심 있는 지역이 지금 부산, 울산, 경남인 것 같아요. 네. 대표님은 어떻게 좀 예측하십니까? 지난번 대선에서 네. 이재명 후보가 이제 PK 지역에서 38% 그리고 울산은 40% 상회하는 지표를 보였습니다. 점차 지역 감정이 완화가 되고 있었고요. 근데 이번엔 탄핵 국면이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여론 지표상으로 조금씩 더 나오고 있었고, 그러니까 대구 경북 같은 경우가 한 20% 초중반이었는데 최근 여론 지표 보면 이재명 후보가 뭐 30%대 혹은 많게는 40% 초반까지 나온 기록이 있었고요. 근데 뭐 대략 지난번 대선보다는 PK 지역이 한 5% 포인트 최소 오르지 않겠냐라고 하면 40% 초중반 그리고 대구 경북이 한 20% 초중반에서 20% 후반이라든지 30%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의 여론 지표들이 나오고 있고 연령대별로는 아까 이제 갤럽 조사가 이제 나왔습니다만 선관위에서 이제 매년 네. 하는 네. 그런데 실제 여론 조사보다 투표율은 조금 더 격차가 벌어졌어요. 20대하고 뭐 가령 60대, 70대 비교해 보면 뭐 15%포인트 이상 투표율이 어르신들이 훨씬 높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20, 30대가 투표율이 많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그 세대가 실제는 여론 지형보다는 좀 불리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특히 이제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그 사회적 바람직성 효과라고 해서 투표를 안 할 건데 투표하겠다고 하는 분들도 특히 젊은 층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걸 감안하면 이준석 후보가 이제 대략 10%를 기준으로 해서 상회할 것이냐 아니면 이런 투표율이나 아니면 3차 토론 그런 발언 때문에 조금 주춤해지고 마지막으로는 전략적 그 단일화 효과 때문에 김문수 후보 쪽으로 옮겨갈 것이냐 이런 변수들이 남아 있어서 대략 뭐 이준석 후보는 10%, 김문수 후보는 40% 상회할지 말지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장 기자 중도층은 어때요?
중도층에서도 20%포인트 넘는 격차로 이재명 후보가 좀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선거에서도 사실 여론조사에서는 중도층에서 이재명 후보가 앞섰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윤석열 후보가 0.73%포인트 차이로 이제 결국에는 당선이 됐잖아요. 근데 저희가 출구조사도 확인을 해봤더니 출구조사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중도에서 약간의 차이로 앞서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근데 왜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결국에는 당선이 됐느냐를 봤더니 보수층이라고 응답하신 분들이 투표를 훨씬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보수층에서 크게 이긴 윤석열 후보가 0.73%포인트 차이로 이기게 된 거거든요. 그런 걸 감안을 하면 결국엔 투표장에 누가 얼마나 더 나오느냐, 이것이 진짜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마음을 못 정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부동층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자, 그분들이 이제 투표장에 안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으신 분들이일 텐데요. 네, 지금 네. 전화 면접 기준으로는 네. 6에서 7% 수준이고 ARS에서는 거의 1에서 2%로 조금이네요. 거의 남지 네. 않았습니다. 지난 대선과 비슷한 수준인데요. 그렇게 따지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중앙선관위의 여론조사도 그렇고 중앙선관위에서 조사한 투표 의향도 그렇고 지금 여론조사에서 보이는 부동층 크기도 비슷하기 때문에 지난번 수준의 투표율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대표님, 부동층은 결국 어디로 갑니까? 부동층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2, 3, 4위의 그 후보의 지지율만큼 그대로 비율만큼 분배가 되는 그런 선거가 과거에 많았었고요. 실제 저희가 부동층을 따로 모아서 실험실 조사도 한번 해본 그래요? 적이 네, 있습니다. 네.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님하고 그 후보들의 사진을 보여주고 1000분의 1초 이렇게 선호도 조사를 해봤는데, 왜냐하면 이분들이 실제 마음을 못 정한 건지 아니면 마음을 정했는데 표심을 드러내지 않는 건지, 그래서 뭐 사진을 보여주고 눈동자를 1000분의 1초까지 저희가 측정하고 뭐 이런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분들도 역시 점유율대로 1위가 지금 이재명 후보가 한 45% 이상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45%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그분들의 뭐 한 35% 정도는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이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는 부동층 분석을 따로 안 하고요. 과거에는 부모님의 고향이 어디냐, 뭐 본 적이 어디냐, 이런 것까지 조사를 해서 제가 판별 분석을 해봤는데 그런 게 사실 무의미해질 정도로 후반으로 가면 어느 정도 점유율대로 분배가 되는 이런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층도 결국은 그 점유율대로 나눠진다. 네, 그래서 큰 영향을 안 주는 걸로 봐야겠네요. 그렇죠. 결국은. 국회의원 선거나 네. 지방선거는 후보에 대한 인지도 자체가 좀 낮게 시작해서 후보를 잘 모르고 이제 투표에 임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선은 사실 이재명 후보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김문수 후보도 결정은 늦게 됐지만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정치인이잖아요. 이준석 후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표심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사실 그거를 잘 드러내지 않았을 뿐 어느 정도는 마음속에 정해진 그런 표심이 한 달 전이나 2달 전에 조사한 것과 크게 변하지 않았던 이 과거의 이제 대선 여론사를 보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장 기자, 이 중도층이 어떻게 나눠지느냐 이걸 보면 이번에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이유, 그거하고 맥락이 뭐 통해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맞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가 중도층에서 약간 앞섰는데 이번에는 크게 앞서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번에 이제 조기 대선을 치른 이유가 탄핵과 계엄 뭐 이것 때문이니까 어쨌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보수층 같은 경우는 특히 여러 이슈로 뭐 후보 교체 사태도 있었고 경선에서도 이제 이벤트가 크게 있었고 하면서 지지율이 출렁거리면서 이제 많이 변했는데, 중도층도 막 이렇게 중도층 같은 경우는 이미 좀 마음을 정하신 것 같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근데 그걸 어디서 또 확인을 할 수 있냐면 이번 대선 성격이 어떻게 된다고 보시느냐, 이런 부분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58%, 거의 60%에 가까운 게 거의 변하지 않고 꾸준히 유지가 돼 왔기 때문에 기저에 흐르는 어떤 시대의 정신 같은 게 있는 거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여론조사 쭉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계속 1위를 달리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굳이 투표할 필요 있어? 이래서 혹시 투표율이 낮아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이번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게 계엄과 탄핵 때문이니까 관심도가 높으니까 다 투표하러 가야지 해서 높아질 것도 같고 그런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후보 간의 격차가 사실 그동안에 컸었기 때문에 2007년 대선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처럼 60%대 투표율이 나올 가능성도 점쳐졌었는데, 막판에 발표된 여론조사, 특히 이제 여론 M에서 분석을 해줬잖아요. 근데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일부 조사에서는
단일화를 전제로 이재명 대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에서 바뀐 결과들도 나왔었기 때문에 그러면 보수층에서도 이번에 한번 해볼 만한 거네라고 생각해서 본투표의 투표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전 투표율이 조금 낮아진 지역들, 뭐 대구, 경북, 뭐 이쪽 지역은 본투표를 하기 위해서 지금 발톱을 숨겨놓은 걸 수도 있거든요. 실제 뭐 민경욱 전 의원 혹은 뭐 황교안 후보든 지금 부정선거를 계속 주장하고 있고 사전투표를 절대 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져서 실제 지난 대선 투표율 77%보다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전투표율은 지금 뭐 조금 높아질 가능성이 지금 유력해 보이고 지금까지는 뭐 역대 최고라고 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투표에서 보수층이 대거 나오게 되면 지난번보다 높은 78%, 79%도 가능한데 근데 이제 격차가 좀 워낙 커진 면에서 77%에서 살짝 못 미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뭐 75%에서 한 80% 사이 그 언저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국민들 유권자분들 아주 정확한 예측을 요구하시거든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번 투표 예측은. 투표율 예측은 안 하시려고요. 네. 그러면 77%가 뭐 안 바뀔 것 같은데 네. 글쎄요 한 8% 정도 뭐 이 정도 높아질 가능성도 저는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표님이 보시기에 지금 사전 투표율이 낮은 지역이라고 해서 본 투표율도 낮아질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 그렇죠.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거네요 지금. 사전 투표는 절대 네. 하지 말고 본 투표를 하자고 그동안에 다짐했던 보수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사전 투표를 하면서 투표 감시단이 있고 만약에 사전 투표가 발각이 되면 뭐 발칵 뒤집혀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전 투표를 또 불가피하게 사전 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보수층을 위해서 이제 한 거라고 보는데요. 근데 보수층에서는 확실히 본 투표를 이번에 지난 대선보다는 많이 할 것으로. 왜냐하면 그렇게 그동안에 캠페인을 해왔고 네. 김문수 후보도 약간 그런 뉘앙스의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본 투표 투표율도 저는 지난번보다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 78%, 9%까지도 가능하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제가 뭐 네.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대표님. 어때요, 장 기자? 그러면은 이 투표율에 따라서 각 후보의 유불리 있습니까? 네. 지금 사실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대 이상에서는 거의 이재명 후보나 이재명 후보 거의 투표 의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나 김문수 후보나 유불리를 따지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준석 후보가 2030 투표율이 낮아지면 좀 득표율이 낮아질 거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3시 기준에 사전 투표율이 업데이트가 됐는데 14.1%입니다. 1시간 전보다 1.8%포인트 정도 올랐는데 계속 오르는 수세가 지난번보다 조금 더 가파른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이번에 혹시 사전 투표가 본 투표보다 많아지지는 않을지 40%를 찍으면 사실 본 투표보다 많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말 투표의 약간 패러다임이 변한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 그런데 예전에는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이 좀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2030에서 예전만큼 민주당세가 강하지 않다 보니까 투표율이 오른다고 해서 어느 쪽이 유리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꼭 그런 거 생각하지 않으시고 모두가 투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사전 투표율 왜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세요? 탄핵 국면이었고요. 아직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그러니까 김문수 대 이재명 구도가 아니라 여전히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의 회고적 투표. 우리가 이제 대선은 전망적 투표라고 하는데 심판 성격의 투표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계엄이라든지 탄핵 때 놀랬던 유권자분들께서 조금 심판하고자 하는 성격의 투표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첫날부터 많이 나온 게 아닌가 싶고요. 물론 이제 보수층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안 돼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6월 3일 날 대거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일단 양측의 그 결집력이 생각보다는 좀 강한 것 같고요. 그래서 3자 구도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대선 득표율은 예상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략적인 김문수 후보가 얘기하는 대로 단일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도 굉장히 로우키로 지금 가는 그런 캠페인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단일화가 안 됐기 때문에 3자 구도로 이제 가게 됐잖아요. 지금 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투표율을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후보별 네. 득표율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이재명 네. 후보 캠프에서는 50%를 넘을 수 있느냐. 왜냐하면 지금 여론사가 40% 중후반 나왔었기 때문에 네. 부동층을 제외한 점유율로 따지면 50%를 살짝 상회한 지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현재로서는 40% 초반 혹은 30% 후반 이렇게 지표가 나왔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하향되고 김문수 후보 쪽으로 단일화 투표 표심이 나타난다면 40% 중반까지도 갈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오차 범위가 보통 1000명 하면 3%포인트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48에서 한 52 정도 예상이 되고 김문수 후보는 38에서 한 42 정도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3%포인트씩 최소치 최대치에서 더하고 빼면 45대가 45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층에서도 그래도 일말의 기대감을 갖고 3자 구도지만 한번 해보자 이런 표심이 좀 있을 수가 있어서 그리고 이제 이준석 후보는 마지막으로 한 지금 10% 안팎인데 투표율 그다음에 3차 TV 토론의 발언 등을 감안하면 10% 살짝 못 미칠 수도 있고 10%를 살짝 상회할 수도 있는 그래서 대략 5대 4대 1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3%포인트 정도씩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흐름이 유지는 될 것 같지만 또 양 진영에서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 사전 투표를 하러 나온 걸로 보인다. 그렇죠. 이렇게도 그리고 볼 수 본투표도 많이 있을 할 것 수 같습니다. 있고 네. 김문수 후보 측에서 얘기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제 전례는 블랙아웃 전에 구도가 거의 이제 확정이 됐었는데 프로야구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3패하고 그다음에 4승하는 그런 프로야구 페넌트 시리즈에서 그 가을 시리즈에서 우승하는 팀이 있는 것처럼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거는 여지를 좀 열어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당이 총력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광고 보시고 다시 뵙겠습니다.